네, 저희 책 다 한번 덮어보시죠. 그리고 4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거표지 테두리 상위 여백에 써야 되는 양식 그대로 써주시고, 문제는 선택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물음 1, 물음 2에 관료제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대규모 조직들이 요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환 경영조직 같이 공부하게 되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오늘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그 관료제 이론 몰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 문제 딱 확인하는 얼굴을 제가 봤는데 당황하는 표정. 그래서 관료제? 심지어 이런 그 좀 쉬운 거를 내나? 근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같이 보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료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한번 쭉 다 훑은 다음에 대규모 관료제와 관련된 주제들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다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조직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사관리처럼 구성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막 재배치하고 재구성하고 뭔가 다시 재조직화하고 이거보다는 점검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는 게 나오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경영조직은 알고 있는 것을 담백하게 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오면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2기 때 조직 파트 완성하겠다. 완성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도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최대한 보고 들어가요. 최대한 정말 사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지만 최대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인사랑 동일합니다. 6회 이상, 9회차 중에 6회 이상 답안지 제출하시게 되면은 최대한 제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끝날 때쯤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 범위가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직 수준, 조직 파트를 우리가 한 4회차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5월 달부터는 이제 개인 파트 그리고 집단 파트 이렇게 하고 6월 10일 날 다 죽는 거죠. 전범위 이렇게 이제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이순환 경영조직 수험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인사관리 시간에 제가 구성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조직은 구성력이 그렇게 그다지 요구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한데 점수에 따라서 잘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조직 시험을 보시면 보실수록 스몰 석세스는커녕 이제 오히려 약간 불안감, 정말 이게 되는 건가? 이 방대한 양이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스라고 하는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쪽에서 주로 쓰게 되는 건데 야구나 아니면 골프 쪽에서 이제 주로 쓰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면서 스몰 석세스가 아니라 더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시보다 너무 쉬운 것도 그리고 루틴한 문제도 제대로 오히려 못 풀게 되는 현상이 이제 입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입스를 경험했다 또는 이제 뭐 나 입스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입스는 상위 랭커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나 입스야, 나 입스 걸렸어, 나 입스 경험하고 있어. 입스는 상위 랭커들이 주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원래는 잘하는데 갑자기 근육이 경직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게 입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경조는 제가 여기 그 수험 방법론에 두 번째 문단에 써놨어요. 뭐냐면 어떤 수험생이 모의고사 답안지 정말 부실하게 작성을 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제출도 못하고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꼬박꼬박 다 내고 엄청 이제 완벽하게 잘 쓰면서 상위 랭킹 10%에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사례를 많이 제가 봐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게 쓰고 한 문제 정도는 약간 소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면 안 되고 약간의 소설이라고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사와 다르게 경조는 점수가 그래도 후예요. 인사는 지금 다 득달같이 막 달려들어서 미친 듯이 쓰잖아요. 근데 경조는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보시면은 쓰고 있으면 구경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동차생에서. 동차생이 뭘 저렇게 쓰나. 그리고 이제 끝나면 물어보죠. 책 뭘 지금 봤는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사실 평균 점수가 내려가거든요. 평균 점수 내려가면서 오히려 표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끝까지 뭐라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입스를 경험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실수를 크게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모의고사 많이 못 냈다 또는 아니 이런 기본적인 관료제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구나.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지금 다 몰라요. 어차피 다 모르니까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랭킹도 계속 있다 보니까 내 이름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처음에는 되게 30% 안에 10% 안에 들었는데 점점 추락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떡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다 이제 남의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남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채운다, 보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눠드린 자료 중에 경영조직 2기 모의고사 수정 보완 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인사 시간에도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세디스트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조키스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제발 좀 괴롭혀줬으면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 모의고사 쓰면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면 깔끔하게 개념 설명을 못했다 또는 자 7가지 이상적인 관료제의 특성 요건 진짜 기본인데도 내가 아직도 이제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적으셔가지고 다음번에 시험 봤는데 똑같은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답안은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최고 답안도 면밀하게 살펴보면 좀 이상한 거 되게 많거든요. 이상한 거 많고 실수로 잘못 적은 거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보이게 눈속임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답안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 잡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내게 되면은 잘못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안 보이는 거, 덜 보이는 거.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이 보시면 좋은데 마찬가지 경영조직은 여러분들이 구성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만 답안에 점수에 따라서 요거를 꼭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25점짜리일 때는 몇 페이지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설형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점일 때는 몇 페이지, 그리고 15점일 때는 몇 페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엄청 잘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점은 몇 페이지, 15점은 몇 페이지, 뭐 12점 정도는 몇 페이지, 이렇게 이제 미리 계산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멋들어진 오히려 그 서론, 아우트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쓰는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더 이제 의심받고 뭔가 이제 처음부터 반의를 쓴다거나 환경 분류에 대한 3차원 모델 이거 쓴다거나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를 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개념, 어원 깔끔하게 하시되 루틴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자가 있으면 학자, 그리고 그 학자가 제시한 개념, 그리고 어원이 있으면 어원, 그리고 예시가 있으면 예시, 이렇게 이제 루틴을 정하신 다음에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아우트로나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내용 충실하면 점수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문제입니다. 관료제의 개념, 그리고 이상적인 관료제의 7가지 특성, 관료제의 5가지 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7가지, 5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내게 되고, 이게 최근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쓰시오라고 뭐 4가지, 5가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그 전자칠판 같이 보시면은 이론 문제는 우선은 키워드랑 학자를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그 득점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뭔가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다. 뭐 대단한 뭐 A 기업, B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맞춤식으로 당연히 이거 제도와 이론인 거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례의 그 이론은 제도와 이론 이런 식으로 부제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제도와 이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이론이 어떤 문구에서 제도와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렇게 한 2줄 정도 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커스터마이징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하죠. 관료제, 그 다음에 제도와 이론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2x2 표에 걸치는 게 없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관료제가 나와 있는 이론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스캇 모형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도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걸쳐 있는 게 뎁트 교수님의 조직 간 그 관계 분석의 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데 지금 관료제랑 제도와 이론이 함께 나와 있는 2x2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필요는 없고 한번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으면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관료제 그리고 제도와 이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개가 같이 겹쳐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한번 고민하고 좀 내가 쓸 수 있는 거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설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관료제. 자, 관료제는 여기 이제 개념 잘 보세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가 제시를 한 것으로, 자, 여기에서 뷰로크라시라고 하는 요 합성어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과 책상이라고 하는 뷰로, 그리고 크라시라고 하는 관리와 통치, 지배의 합성어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무실 책상에서 규칙, 규정, 절차를 정해놓고 구성원은 그에 따라서 실무를 진행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7가지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베버는 관료제가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약간 이제 고급 표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면 기술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관료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이제 매끄럽고 그리고 이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부터 보시면 규칙에 의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면은 내용이 거의 다 뇌피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 딱 정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규칙에 의한 관리에서 자, 키워드는 뭘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운영 절차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 매뉴얼,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 놓고 일관성, 획일화된 이제 행동을 계속 고수하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한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세 번째 줄에 정실 인사를 배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실 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게 내표와 페이보리티즘의 합성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족 중용주의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문화입니다. 그렇죠? 전문화는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업을 세분화하는 것 또는 직무를 세분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계층적 조직이에요. 그렇죠? 계층적 조직, 하이라키를 활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층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위층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층, 하층부에서 할 일을 구분 짓게 되면 효율적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게 의사결정의 권한 구조인데 이거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각 계층에서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자,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계층에서도 역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서장 그리고 그 부서원에 해당이 되는 이제 각각의 계층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자, 그 다음에 정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고용 계약 대신에 정년 보장이라고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직업 안정이 보장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합리적 조직 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합리적 조직 경영에서는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조직 파트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분화와 통합이라고 하는 요 개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분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조직의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합리적 조직 경영입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이 7가지는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5급 공채 시험에서도 물어본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단점 5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관료제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티가 나는 것을 좀 초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진 배치 시켜주시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과잉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레드테이프 현상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문용례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문용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형식주의, 문서주의, 절차주의, 절차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법문용 라고 합니다. 서면주의, 서식주의, 문서 만능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잉동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형식주의로 운영이 돼서 특히 두 번째 줄이 그 키워드죠. 그렇죠? 목표와 수단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 수단의 전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격적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너무 이제 개인의 로봇화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람을 인격적인 어떤 전인격적인 대상으로 치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개인을 기계화, 로봇화,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할거주의적 성향이라고 나와 있죠. 할거주의가 부서 이기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소속 기관, 자기의 팀, 자기의 부서만 알고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일로 이펙트를 여기에 적어 주셔도 돼요. 사일로 이펙트가 부서 이기주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저항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료제는 워낙
정년 보장도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자, 보수주의 그리고 현상 유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변화를 오히려 싫어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히 8번을 한번 보시면 지나친 분업화 그리고 전문화 축으로 인한 무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훈련된 무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훈련된 무능이라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긴 한데 타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훈련된 무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 분업화 축으로 인한 무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시면은 관료 병리학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놨죠. 그래서 요것도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목차를 굉장히 짧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수들의 답안지를 보면 오히려 내용이 한 3줄, 4줄로 깔끔하게 끝나고 장황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장황하지 않고 오히려 목차가 길어요. 목차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적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단점, 이걸 우리가 관료 병리학적, 병폐학적 내용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새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책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관료 병리학적 내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되 자, 1-2문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조는 우선은 쓰라고 하는 것만 써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 것이 쓰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관료제랑 제도와 이론을 같이 묶어서 물어봤지? 맨 마지막에 써주셔도 돼요. 꼭 연결고리라고 해서 중간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해설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에 로마자 4번이 이제 맨 마지막에 아우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죠. 4페이지. 관료제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막스 베버의 입장 그리고 디마지오와 파웰의 상반된 시각 이렇게 이제 두 학자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 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막스 베버는 뭐라고 주장을 했죠? 아까 기술적인 합리성이 가장 좋다라고 한 게 이제 관료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관료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기술적 합리성,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반면에 디마지오와 파웰에 따르면 관료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합리성과는 무관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 뭐죠? 자, 제도적인 환경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효율성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필요가 아니라 자,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 동형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을 획득받으려면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조직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필드, 장이 형성되게 되면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로 쓸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상반된 시각, 상반된 입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도와 이론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제도와 이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빠뜨립니다. 뭐를? 내용을 많이 빠뜨려요. 그래서 물론 교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자, 제도란, 제도화란, 그리고 제도적인 환경이랑 정당성이란 자, 이런 것들 각각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2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념과 내용으로 퉁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어느 정도 내가 루틴화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론은 특히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로마자 1번에서 자, 이게 이제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제도와 이론이에요. 하지만 조직 유사성의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최대한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려주시면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문제를 읽고
여기에 적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1번에 개요를 한번 보시면 합리화된 신화라고 하는 거 우리 책에 있는데 참 안 와닿는 그 문구일 겁니다. 요거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차별화됩니다. 이게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화 메커니즘 세 가지 모강교 요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리화된 신화가 무슨 의미인지 요거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제도와 이론에서 조직 생존 방식을 우리가 합리화된 신화다 라는 식으로 은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조직이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택하는 구조나 운영 방식이 생산의 효율성, 합리성, 경제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자, 이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허구, 신화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즉 딜레마적이게도 그런 구조나 방식을 결국은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살아남는데 합리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신화가 뭐죠? 허구라는 거죠. 그런데 합리화된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때 가장 좋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방식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를 크게 한번 보시면 자, 2번 그리고 4번에는 뭐가 있죠? 플러스 요런 이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걸 쓰면서도 분량이 충분히 안 나오네. 이상하게 이제 금방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이론이 나오게 되면 나는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도와 제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제도화 이론은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개념을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 그리고 학자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제도적인 환경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요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세트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차별화가 좀 더 됩니다. 자,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죠? 조직 구조나 운영 방식을 우리가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굳어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착화되는 방식을 제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제도와 이론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디마지오와 파웰이 최초로 제시한 게 아니라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메이어와 로안이 최초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화두를 던진 이후에 디마지오와 파웰이 경험적 불규칙성을 제시를 하면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경제성, 합리성, 자, 이런 것들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응당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조직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죠? 경험적 불규칙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년의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까지 외우는 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 아이런 케이지 리비지티드 요거까지만 좀 인용을 해주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런 케이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화면 보시면은 쇠창살, 그쵸? 그래서 쇠창살, 쇠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막스 웨버는 쇠창살, 쇠우리를 관료제로 묘사를 했었잖아요. 은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워딩으로 정리를 한 게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독일의 사회학자인 베버는 관료제를 아이런 케이지로 은유, 묘사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마지와 파웰이 이러한 묘사를 인용해서 관료제 조직의 재고찰이라고 하는 논문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수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 다양한 방식, 운영 구조를 채택할 수 있는데 관료제를 채택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압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압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제도적인 환경에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제도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규범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조직에 속해 있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의 규범 그리고 가치를 제도적인 환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정당성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활동이 바람직하고 사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올바르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시각을 우리가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대부분 목차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있죠? 제도와 이론의 개념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사실 외우기 싫은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도와 이론 너무 재밌다. 좀 외우고 싶다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다 하기 싫을 때 조금 하나라도 더 쓰시면은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시면 5가지의 그 목차가 있지만 1번의 개요, 합리화된 신화 이거 써주는 사람 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굉장히 차별화, 이거는 고급 퀄리티의 내용인 것이고, 자, 제도와 이론의 개념 3번은 필수죠. 그렇죠? 요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본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제도가 무엇인가, 제도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도적인 환경은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규범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얻어야 된다? 정당성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조금 더 순서는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적 동형화의 그 개념과 메커니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는 게 동형화 또는 이제 유사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닮도록 이끌고 구속하는 과정, 유사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동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으로 모강교,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하는데 예시를 잘 이제 이 문제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모방적 동형화는 언제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채택하게 되는 게 모방적 동형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만 나와 있냐면 마케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잘 나가는 기업을 따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뭘? 지금 대규모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관료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성공한 다른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꿔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가 택배 물류 시스템 예시 들어드린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하나 정도만 들어주시면 되는데, 택배 회사의 물류 시스템의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누구를 따라한다? 선발주자의 대기업의 물류 시스템 방식을 따라하면서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J 대한통운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통운의 물류 운영 방식을 따라하다 보니까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압적 동형화입니다. 강압적 동형화는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어떠한 타 주체, 주로 정부나 행정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행정기관,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다른 조직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발휘되는 것이 강압적 동형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기업이 강압적 동형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이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로시간, 최저임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한 뭐가 있냐면
자, 대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인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범적 동형화입니다.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가 제시한 가장 효율적인 노하우 이것을 그대로 채택하게 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냥 정부가 공공기관에 그 평가를 할 때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약간 각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를 들면 정부의 평가단이 대규모 공기업에 그렇죠. 공기업 결국 대규모예요. 그래서 대규모 공기업의 혁신성을 평가를 하게 될 때 외부 자문기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 급급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시 같은 것들을 약간 이제 이 문제에 맞춰서 살짝 각색을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별거 아닌데 정말 달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한번 보세요. 로마자 3번이 자, 이번 그 1기 때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어려운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제도화된 구조는 지금 다 똑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조직의 특이성, 합리성, 경제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기술적인 경제성이 합리성입니다.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과 서로 지금 제도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상충되는 거, 서로 맞지 않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 운영을 하는 방식과 공식 구조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뭐 예를 들면 대규모 조직보다는 혁신 조직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공식 구조는 관료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 현상을 제도적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로마자 3번에 있는 제도적 동형화와 디커플링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합리화된 신화 있잖아요. 이거 쓴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측면에서 얘기를 서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도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광교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일반론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란, 제도화란, 그리고 제도화 이론의 개념, 그리고 제도적인 환경이란, 정당성이란 요거 탁탁탁탁 짚어주시고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론과 이론이 만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의심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가 새롭게 보시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1기 때 기말고사 보충 문제로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자,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교수, B 교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고 자, 물음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조직권 생태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A 교수의 입장이냐 아니면 B 교수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선택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A 교수의 입장이냐 B 교수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 3번에 보시면 에슬리 반데벤의 거시조직 이론 분류 틀을 활용을 해서 자,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이제 습득하는 데서 넘어서서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에슬리 반데벤의 그 분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다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구조적 상황 이론과 공동체 생태학 이론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자, 여기 베타적으로 나와 있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 또는 뭐 시장과 위계 이론 그리고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일까요? 아무래도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거보다는 조직군 생태학 이론과
시장과 위계 이론, 즉 거래 비용 이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결국 많은 이제 그 산업군 내에서 조직들이 생성하고 성장하고 사멸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환경에 따라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과 위계 이론, 거래 비용 이론도 마찬가지죠. 왜 그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 그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가? 결국은 비용이 낮은 쪽, 저렴한 쪽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결정론적 관점, 조직군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가장 이제 능동적이고 임의적이고 재량적이고 조직 한마디로 개별 조직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게 전략적 선택 이론 그리고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면 사실 구조적 상황 이론이랑 공동체 생태학 이론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여기에서 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내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사례를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 포지셔닝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충 문제까지 보고 나중에 이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충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충 문제. 아마 오늘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능식 조직과 사업부재 조직의 개념, 상황, 요건, 장단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자, 35점입니다. 35점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5를 빼고 5를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6페이지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을 보시면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을 해서 계층제가 뭐죠? 결국 하이라키를 왜 형성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어떤 경우에 기능식 조직을 적용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사업부재 조직을 적용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단 이때 기능 내 조정 비용과 기능 간 조정 비용이 저렴한 경우를 꼭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죠. 기능식 조직, 사업부재 조직은 미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뿌리가 어디에서 이제 나와 있게 되냐면 조직 구조의 기본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긴 했잖아요. 여기서 종적 조직, 횡적 조직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적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능식 사업부재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로마자 1번에 조직의 개념, 조직의 중요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좋고, 또는 아예 그냥 종적 조직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배정, 책임 소재, 보고 체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계층 구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능식 조직, 사업부재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 밑에서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한번 보세요. 기능식 조직은 유폼이라고도 한다. 단일 조직인데 조직의 상층에서 하층까지 공통의 기능.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조직 지금 구조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 연구개발, 마케팅, 회계, 재무, 인적 자원, 부서별로 이제 각각 분할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능식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상황 조건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황 요건 또는 상황 조건은 여러분들이 딱 각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환경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규모라고 하는 객관적인 상황 조건을 언급을 해준다. 이게 루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이 좀 되시면은 환경, 기술, 규모를 아예 세부 목차화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처럼 이제 줄처리보다는 아예 환경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규모적인 측면 이렇게 세부 목차화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루틴한 기술, 그리고 규모 측면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 게 이제 기능식 조직이죠. 그렇죠? 중소규모 또는 중견 기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은 우리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뭘 살려주시면 좋냐면, 자, 장단점을 우리가 배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능식 조직의 장점이 바로 사업부제 조직의 단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규모의 경제가 기능식 조직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기능식 조직의 장점이지만 사업부제는 다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열사별로 지금 다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이제 상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장점에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 조직 분위기가 좋아진다,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된 사고와 언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게 이제 코호트 효과죠. 그렇죠? 코호트 효과. 그래서 공통의 오래된 경험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 자, 하지만 이제 단점 보시면 그 부서만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사일로 이펙트라고 하는 부서 이기주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만 알아요. 제조만 압니다. 인사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부서 이기주의, 사일로 효과, 할거주의. 아까 관료제에서 할거주의가 부서 이기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사업부제 조직으로 바로 넘겨보세요. 사업부제 조직은 M폼입니다. 멀티 디비저널 폼이라고 해서 분권화된 구조라고 하는 이제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개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품, 지역, 고객별로 분화되어 있는 조직, 대규모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러한 이제 그 문제에서는 이런 도식은 그려주시면 훨씬 더 좋긴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황 요건 비교를 이제 우리가 각이 딱딱 지게 이제 비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환경 기술 규모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환경 기술 규모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불확실하고 한마디로 소비자들이나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 기호사항이 계속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은 이제 넌 루틴, 그렇죠? 그래서 비일상적인 기술, 그리고 조직 규모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 파트를 조금 그 면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민츠버그가 주장한 순수 원형에서 사업부제 조직의 특성으로 얘기하는 상황 요건이랑 딱 지금 똑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를 하는 그 대상이 기능식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서 자, 환경이 지금 불확실하냐 또는 안정적이냐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츠버그의 순수 원형에 보면 사업부제 조직의 환경이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는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했다가 또 여기에서는 불확실한 환경이라고 했다가 이게 뭐가 맞는 것이냐. 자,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죠? 정보 수집이 워낙 쉽고 그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취약성이 이렇게 낮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안정적이고 이제 오히려 변동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기능식 구조랑 사업부제 구조를 비교를 하게 될 때 비교는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식 조직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기술도 똑같아요. 기술도 뭐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장단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부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책임 단위에 따라서 각자의 부서가 각자의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종적인 조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타 계열사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살려주시는 게 좋죠? 사업부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좀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기보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라고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사업부 내 기능들이 어떻게 한다? 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제조, 마케팅, 인사, 회계가 서로 협력, 균형, 조화를 이루어서 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기능들 간에는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이 갈등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바로 9페이지 넘겨보세요. 이게 2-2문에 나와 있는 이제 계층제 형성의 이유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능식 조직, 어떤 경우에 사업부제 조직을 활용하게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선 자 9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자 1번에 계층제 형성의 이유. 자 계층제에 대해서는 누가 연구를 했죠? 우선은 로널드 코즈가 거래 비용의 개념 그리고 왜 계층제를 활용을 하게 되는 한마디로 위계 조직을 활용하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널드 코즈의 그 논문 이름 바로 Nature of the Firm이라고 하는 것을 1번에서 서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자 자유 경쟁 체제이면은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상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시장이라고 하는 교환 거래 제도가 존재하지만 하이라키라고 하는 계층제로 상징되는 조직 제도가 생성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왜 생성이 되는 거죠?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층제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래 비용의 개념. 거래 비용이 뭐죠?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1975년에 자 윌리엄슨이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 너무 딥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쓰시면 사실 가점이고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탈락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크게 보면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인적 요인, 즉 인간적인 요인의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자 환경적 요인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입니다.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정보 편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딥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둔둔하게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비용이 결국은 높아지게 된다라고 세부적으로 더 확장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이제 반드시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 이제 잘 보세요. 1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장 거래 비용과 계층제 유지 비용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작동 원리는 자 이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개별 주체들 간의 거래가 아니라 시장 거래 비용과 계층제 유지 비용 간의 그 비용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로마자 3번의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자 4번입니다. 4번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일기 때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해봤었느냐? 조직 형성의 이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로널드 코즈의 거래 비용의 개념, 그리고 왜 하이라키를 활용하게 되는지 바로 비용 절감 때문이다. 이게 로마자 2번에 해당이 됐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로마자 1번에 해당됐었던 내용이고, 자, 기능식 조직, 사업부제 조직에 해당이 되는 2번, 3번이 바로 로마자 4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을 설명을 해주는 게 워낙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로마자 4번이 핵심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단일 구조 형태인 유니테리 폼 한마디로 기능식 조직입니다. 기능식 조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부서별로 그 한마디로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죠. 그렇죠? 기능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부서
부서화가 되어 있는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헌이 이제 핵심이에요. 기능식 조직은 생산, 판매, 그리고 R&D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부서에 배치가 되고 시설을 같이 쓰게 되면서 유사한 과업들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기능 부서 안에서의 조정 비용이 저렴한 이점을 활용하게 될 때는 이때는 기능식 조직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뭘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규모의 경제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서, 같은 시설, 그리고 같은 인원이 같은 과업들을 결합하게 되면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또 다른 말이 기능 내에서 서로 협동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운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기능식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M형이라고 하는 사업부재 조직은 그럼 언제 쓰게 되느냐?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에요. 조직의 각 기능이 사업 부서의 이익 목표를 위해서 한마디로 각 계열사의 성과 극대화 그리고 이익 목표, 이익 책임 단위의 극대화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기능 부서 간의 조정 비용이 저렴한 이점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 이때 쓰게 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열사 안에서 서로 도와서 목표 그리고 성과치를 극대화해야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기능들끼리 돕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기능 간에 서로 협동이 용이할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기능 간의 조정 비용 한마디로 협동을 하기 가장 쉬울 때는 바로 사업부재 조직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교수님이 우선은 다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기능 내 그리고 기능 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 간 협동 또는 협력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능 내, 기능 간 이거 어떻게 다 찾습니까? 교수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이 지금 답안지에 이제 기능 내, 기능 간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거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표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어떻게? 부제를 달아서 목차 보시는 것처럼 기능 부서 간의 조정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사업부재 조직을 쓰게 된다. 그리고 기능 내 조정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기능식 조직을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부제에서 얘기를 해주시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규모의 경제다. 그리고 결국은 계열사 안에서 서로 협동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딩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저희는 15분 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